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전 세계의 꼰대들을 뭉치십시오. 임브로입니다. 샬롬, 손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김사부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차를 사고가 나가지고 맞아. 엄청난 재산적인 지금 타격을 입고 한 주 동안 물만 먹고 지냈어요. 네. 운전을 더럽게 못하나 봐요. 아니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어서 사실 거기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뭐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것 또한 이성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인생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인생 몰라요. 야구 몰라요. 돈 아낀 뭐 합니까? 인생 몰라요. 저 한방입니다. 그걸로 여행 갔으면 됐겠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지 마. 얘 울겠다 이제. 네, 또 뭐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강릉 다녀왔어요. 오. 작년에도 강릉 갔고 올해도 강릉을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그 작년에는 거기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유명해요? 커피. 강릉에 그 테라로사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커피 문화의 어떤 처음 깃발을 꽂은 데가 강릉이고 그래요? 지금 강릉에 가면 안목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목항? 안목. 네, 거기에 이제 커피 거리가 있고 1년에 항구 안목항. 네, 강릉시 안에 안목항. 거기서 커피 축제도 하고 그래요. 내가 갔다 왔어, 임마. 미안해. 나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왜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 커피 이제 보헤미안이랑 테라로사 양대 산맥인데 작년에는 이제 보헤미안, 올해는 이제 테라로사를 다녀왔는데 저는 서울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커피는 연남동. 그 페이스북에 그 뭐 가다가 차 기름 앵꼬 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앵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그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름 없다고. 근데 그 길이 주유소가 별로 아니 저기 휴게소가 별로 없는 길이에요. 한 36km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막 에어컨도 약하게 틀고서 그러고 달렸는데 300m를 앞두고서 정말 차가 섰어요. 근데 위험한 지역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휴게소 이제 진입하면서 차가 서가지고 끌고 갔어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기름 오는데? 오는데. 밀고 가지 그냥.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같이 동행한 친구 중에 하나가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참 뜨거운 추억을 만들고 차 왔습니다. 안에서 더워서 힘들었겠다. 엄청 더울 텐데. 뒤지는 줄 알았어. 사실 저는 그래서 차 절반 정도 기름 떨어지면 무조건 절반 꼭 채워야 돼요. 약간 강박이야. 아 진짜? 그러다 나중에 앵꼬 나면 개고생한다. 차라리 늘 절반을 유지하자.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정말 임산부도 있는데 그 지하 도로 막 이런 데서 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패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저도 그러네. 고생했어요. 화장도 그렇고. 너는 왜 고생했어요? 저는 오늘 이거 발제 때문에. 다이어트 했어? 아무데도 못 가고. 떠람대오 다이어트. 계속. 그렇죠. 네. 뭐 청취자분들 뭐 방송 이제 계속 들으시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손 작가님이 대단한 걸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이 7월 21일인데 저희가 녹음 일자가 오늘 날씨가 35도입니다. 네. 홍대에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데 제가 조금 미리 와서 홍대 돌아다니다가 돼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 정도 날씨에 아침에 축구했거든요. 미친놈.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5959웅님, 야구 빠라 그런지 이번 편은 특히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끝이고요. 푸른 노을님, 너 뭐냐 이게? 야구 팬이지만 이건 너무 편파적이네요. 그리고 야구 팬이 겨울을 보내는 방법에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시범 경기 일정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서 보게 돼요. 끝. 베레베레베님, 지금 야구편 듣는 중입니다. 손작가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참 웃었네요. 지금은 듣기 평가하면 정말 A+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 그냥 죄송한 마음에 한 번 더 웃으시라고 고백하자면 전 예스 데이팅보다 노 데이팅을 감명 깊게 읽었던 사람입니다. 아직 20대 초반 청년분들께는 꼭
노데이팅, 예스데이팅의 순서로 비급을 익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안 돼. 이분 사과 한 번 더 하세요. 아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아니. 사과 한 번 더 하세요. 배운 사람이야. 네. 예스데이팅을 먼저 익히고 노데이팅을 익힐 수가 없어요. 안 되지. 비급의 순서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그렇게 거꾸로 하잖아? 주화인마에 걸려요. 그치 주화인마에 걸려요. 네. 짜증나. 팔다리가 꼬이고 막 네. 비틀어지고 그래. 네. 그리고 뭐 꿈내우님. 서과장님 야구 광팬 맞으시네요. 전 설린상고와 담을 맞대고 있던 여학교를 다녔기에 그 시절 최고 인기 선수였던 박노준, 김건우를 담 너머로 보내 행운을 누렸네요. 야구로는 시사상식 책으로 공부했고 잠실 야구장 대신 동대문 구장을 담임 선생님의 종례 시간도 빼먹으며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갔다가 학주에게 잡혀왔던 아슬아한 추억이 저는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하던 고교 야구 시절이 그립네요. 오늘 방송에 유난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즐겁게 방송 준비하신 게 느껴지는 대놓고 평파 방송하신 서과장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대 차이가 팍팍 폭염에 네 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은희님. 안녕하세요. 산티아고 간다고 댓글 남겼던 기억하시나요? 저는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간 업데이트된 방송들을 듣는데 제 댓글이 읽혀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 한방중에 소리 질렀어요. 메일을 보내는 기한이 지나 댓글 이벤트 선물은 너무 아쉽지만 읽어주신 것만으로 정말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산티아고에 있었던 일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 축지법 쓰시는 서과장님, 저는 여기서 1시간에 4km 걸었어요. 40km 걸은 날은 중간중간 싱가포르 포함 11시간 걸은 날도 있고요. 축지법 쓰시는 서과장님 생각이 가끔 났어요. 추천합니다. 주절주절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오늘 하루 종일 이력서를 썼더니 저도 같이 떠들고 싶나봐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아야겠어요. 유유. 이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고 결과 기다리며 면접 보고 단기 알바하고 취준생의 하루를 반복하겠지만 힘을 내어 살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3, 4부, 강제, 여행, 축구, 야구 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서과장님, 저도 부산 팬이에요. 편파방송 좋아요. 네. 공놀이 방송이 다들 재밌으셨나봐요. 네. 축구 때도 그렇고. 저도 재밌었어요. 야구 때도 그렇고. 왜냐면 공놀이를 평소에 안 좋아하는 저도 축구도 재밌게 들었고 야구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후원 및 광고.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2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행복하게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트,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레베레베님, 꿈시 써니꼬님께서 소중한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제목 이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두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렵게 여기고, 이거 무서워, 막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4가지를 짚어가지고서 한 패널당 한 주제씩 다루기로 했고, 첫 번째 문을 우리 손 작가님이 활짝, 아주 활짝.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리고 사실 이 주제가 돼. 굉장히 지금 우리 교계에서 또 신학 쪽에서 과학 쪽에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나는 손 작가가 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양 진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아니요, 저는 박쥐 같은 인간이라 잘 피해 나갈 자신이 있어요. 네. 어쨌든 나는 하여튼 너를 오늘 궁지에 몰아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빵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나 하나면. 나 하나로 맞바꿀 수 있다면. 네. 우리 손 작가님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진화론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제 과학이라는 과 이제 신앙과의 어떤 조화,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를 더럽게가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도 특히 너 오늘 말 잘해. 그러니까 우리 웃지 마. 너 목적 보여. 진화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제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꼭 직면할 수밖에 없고
다뤄야만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발적으로 2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올해 있었던 일인데 5월 달쯤에 모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열린 이제 창조과학 투어를 다녀왔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굉장히 큰 교회여가지고 이제 좀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최근 천문학 보고서에 의하면 놀라운 발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주의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은하는 이제 고유 명사죠.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그 은하계들이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있는 우리의 갤럭시를 중심으로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위치를 잡고 있고 그 한가운데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가 한 중심에 있다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중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우주의 한 중심에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빅뱅 이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그 우주의 기원을 비롯한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추정에 의하면 우리 은하는 절대 이 우주의 중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런데 이제 질서 정연하게 위치해 있다고 하면서 빅뱅 이론을 지적했고 또 우리 은하가 중심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국내 천문학계에서 반발을 했죠. 근거도 없이. 그렇죠. 학계의 일관된 주장을 거부했다라고 이제 크리스천 천문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좀 반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과학계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그냥 개무시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과학과 신앙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혹은 또 우리가 이런 어떤 딜레마들 앞에서 진화론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혹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질 것 같을 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는 결론은 뭐냐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주제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포문을 좀 열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한 이유는 그 너무 많은 이들의 의심병을 좀 자극한 주제 같아요. 우리 세 분은 뭐 어려서 과학 시간에 이런 딜레마 없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모태 신앙 쪽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이런 과학과 신앙이 부조리해가지고서.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생물이나 뭐 이런 시간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인간 어디서부터. 근데 저는 큰 문제 없었던 게 우선 과학 시간에 눈을 뜬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되죠. 그렇죠. 네. 뭐 물리 시간이다, 화학 시간이다. 자, 무슨 여기 물체가 있는데 갔는데 충돌해. 그럼 저는 이미 책상에 머리를 충돌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네, 네. 그렇죠. 신앙인의 자세. 이런 삶의 옵션이 있었네요. 네. 그럼요. 저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교회에 와서 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원숭이였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화시켜서 저는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이제 정정을 해주셨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이랑 수학을 내려놔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가지고 그랬구나. 특별한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옵션들이 있었는지 저는 그럼요. 깜빡했네요. 네. 네. 그런 건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에게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저는 뭐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는 거야. 혼미한 상태에서 네. 늘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서과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정정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영장류 인간이 그 어떤 침팬지에서 진화해서 뭐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이제 현생 인류가 됐다. 그래서 뭐 그때 막 언급됐던 뭐 그 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린 뭐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호모사피엔스는 특정 인종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알고, 예. 그렇죠. 과학과 수학을 중2 때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인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맞다. 사회?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인간이 가진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그쵸. 인간은 이런 존재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워딩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이제 화석에 발견된 그런 종류의 그런 인류들. 네. 그죠. 과학 시간 졸았다며. 아니, 근데 이건 상식이에요. 네. 이거. 네. 이번 주에 차 사고 났어요. 그쵸. 기억에 제 조작이 있었을 김사부님이 매우 힘든 상태예요, 멘탈이.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과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교과서에 수록되는 그 명제들이 최신의 연구들이 반영되지 않은 심지어 우리나라 교과서는 좀 더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 과학에서 부정된 명제를 그걸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돌턴의 원자설이 있죠. 그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다. 더 작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쵸. 이제 돌턴이 얘기했다. 맞아요. 돌턴의 원자설을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맞아요. 나는 그때 배웠을 때 원자가 제일 작다고? 근데 다 지나고 나면 분자도 배우고 지금은 이제 양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분자는 원자 위죠. 네. 그런가요? 하여튼 원자가 제일 있는데? 작다. 쿼크 뭐 이런 맞아, 것도 맞아. 등장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뭐 막 나노까지 가고 그 이제 앤트맨은 양자의 세계까지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학이라고 그때 이제 배웠었죠. 맞아요. 돌턴은 또 누구야? 뉴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지나갈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아이들이 그 워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과학 시간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걸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쥐라기 월드잖아요. 공룡 나오잖아요. 네.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 공룡책이고 뭐 이런 건데, 공룡과 아담은 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으며, 왜냐면 현대과학에서는 인류의 출현을 그렇게 오래 잡지 않거든요. 근데 공룡이라는 것과 인간이 동시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천만 년의 어떤 시대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공룡과 아담을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특히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그런 과학적 결과물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은 또 달라요. 아이들에게는 Y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로 이제 과학을 어른들보다도 더 잘 알아요. 꿰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는 실제로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라오는 한 이제 남자 아이가 이제 내가 초등학교 올라갔으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부모님한테 선언을 초등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아이가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이제 상담을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거짓말을 한다 교회는. 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이 하고 있는 시대가 이제 요즘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지적 부조화는 분명히 이제 그 신앙의 균열에 일조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좀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대립되는 주제가 바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 구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과학을 이 두 분과 달리 꽤 잘했지만 그래도 과학 서적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들도 제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 과학 문제는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발언하는 것들 중에 약간의 이제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떨림이 있었거든요. 이거 잘못 말해가지고 이거 양쪽에서 다 다구리 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이
그러니까 저희 떠람대를 처음 듣는 분인데 지금 이 방송으로 처음 유입되셨다면 그 전 방송들을 좀 이제 들으시면서 대충의 어떤 스탠스를 확인하시고 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방어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과학과 신앙의 충돌은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세계관이 바뀌면서 좀 시작되고 부각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과학이라는 명제 아래 진행됐던 연구들이 있겠지만 남아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크게 관심 두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적 세계관은 교회와 세계가 하나였잖아요. 뭐 특별히 이제 이질적인 부분이 없었고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발현되면서 인문주의라고 불리는 그 학풍이라 그래야 될까요? 흐름이 좀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관점들이 좀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억지로 은혜 코드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은 사람 있는 그대로 보고 뭐 이런 어떤 물질 그리고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좀 관점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흐름 가운데 종교개혁도 등장했죠. 그렇죠.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이런 원어를 동원해서 읽어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생겨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소위 근대적 의미의 과학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게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의 다툼인데 천동설은 이제 지구 중심설이라 그래서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천과 움직일 동해가지고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죠.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라는 게 이제 과거에 그동안에 받아들였던 세계관이자 과학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었지 어떤 뚜렷한 과학적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릴레이가 망원경 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고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 사람에 관련된 일화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뭐 잡아가고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요.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거예요라고 얘기했지만 빠져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썩소를 날리며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했던 일화를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 일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갈릴레이에 대해 얽혀있는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종교가 과학적 무지의 소산이라고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악용된 일종의 편견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요. 뭐냐면 지동설이 재판에서 패한 주요한 원인은 종교적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이유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이 뭐냐면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과학은 이론만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실험이 있어야 된다거나 갈릴레오가 발견한 관측 증거는 뭐냐면 우주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제출한 증거가 뭐냐면 태양에 흑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망원경으로 봤더니 태양이 완전한 줄 알았대. 완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근데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이 신이 지으신 그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 완벽한 태양을 내가 보니까 흑점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완벽하지 않은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동설의 증거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태양 중심설의 우월성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거죠. 그치. 이거랑은 논리적 정합성이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갈릴레이가 제출했던 데이터 중에 특히 이제 행성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궤도를 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추측해서 계산한 어떤 그 데이터가 실제 관측되는 거랑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제대로 관측을 했고 계산을 했더니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돈다라고 결과물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동설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설이었어요. 론이 아니고. 그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갈릴레이가 종교적 탄압에 의해서 과학적 소신을
꺾었다. 그래서 종교가 과학을 탄압하는 어떤 갈등을 주장하는 예로서 등장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었다.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 단순히 과학을 논하기 이전에 신적인 어떤 그걸로 이제 재판하고 탄압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과학적 방법으로 인해서. 그렇죠. 과학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설이 제공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논의와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정량적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론으로 검증된다라는 것이죠. 과학적 방법으로, 네네. 과학적 도구로 증명이 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이제 용어 하나가 이제 틈새 하나님이라는 건데 뭐냐면 근대 과학 출현전에 미신적인 신앙이 많아요. 누가 아프면 다 어떤 마귀의 소행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아까 김사부가 자기 차 그거 그쵸. 다 영적인 거라고. 그 영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대한 원인을 모르니 신 혹은 악령의 행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한 거 하나씩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추적들, 이런 인과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불안하고 미신적인 세계에서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세계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신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던 거로부터 탈출한 거지. 그게 꼭 어떤 신이 없다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이제 구속돼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그러나 자연현상 자체는 신의 작품이고 섭리다라고 보는 관점은 여전히 있었어요. 네. 즉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지혜를 따라 창조되어 인과관계가 설명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자연현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 갈등 구도로 가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조하게 내가 예전에는 미신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여기로부터 탈출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드라이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이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고 뭐든지 다 그냥 인간 중심으로 다 해석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인과관계로 설명되면서 신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라고,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 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신을 기적의 영역에만 제한시키려다 보니 틈새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거예요. 뭐냐면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현상을 신의 기적 같은 행위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과학이 그걸 발견해내면 그럼 하나님의 영역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의 역할이 없어진 딜레마. 만약에 이 패턴으로 가면 결국은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틈새를 자꾸 과학이 메꿔가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학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중에 외계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도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을 자꾸 1대1로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도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축구팀과 야구팀을 왜 자꾸 비교하냐 이거지. 그치. 네. 두산 베어스와 전북 현대를 왜 자꾸 비교해? 그치. 종목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거를 같은 라인에서 전선을 형성해서 바라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틈새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신적인 영역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자꾸 하나의 파이 게임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의 딜레마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나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그거야말로 가장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도 과학의 영역이 늘어나니까 신적인 영역이 줄어든다라고 과학 쪽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앙적인 영역에서 과학이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역이 좁아지고 있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신앙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돼라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는 근대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주는, 의미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과학으로서 그냥 어떤 도구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만든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해서 과학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군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떤 뭐 진화론이 치고 들어오든 뭐가 치고 들어오든 우주인이 오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될까라고 여기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 과학과 신앙이 자꾸 이렇게 버저스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청취자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틈새 하나님 구도로 가면 신앙이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의 발전 속도는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간 있었던 것보다 최근 몇십 년간 성취한 성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렬하거든요. 네. 근데 틈새 하나님을 찾는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네. 문제가 생기죠. 물론 비신화화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과학이 무신론으로 귀결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등장한 게 이제 창조 과학이다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성경에 기반한 전제로 과학을 해석하는 작업이에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 역시 그 진리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원칙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원칙이에요. 그치.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과학과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성경이 맞는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매혹적이었고, 맞아,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진화론이 어떤 내용인지, 뭐 창조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전에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오해들로 인해서 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커진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원론의 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창조론과 진화론은 결국은 이제 기원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디서 시작을 했냐, 어떻게 시작을 했냐. 근데 일반적인 기원론의 영역이 4가지 분야가 있어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 이렇게 4가지 기원론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우주의 기원과 생물 진화적인 이 2가지 영역으로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워딩은 엄밀히 말하면 우주의 기원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학 범주에 속하고 분류학, 생태학, 고생물학, 유전학 및 분자 생물학을 연결하는 이제 현대 생물학의 주요 기축 이론인데 다시 말하지만 우주의 기원 전혀 다루지 않고요. 생명의 기원 역시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원론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진화론은 네.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진화했는가만 다룬다. 그것만 다루는 건지. 그래서 도대체 생명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라든지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생명체들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료를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이거는 과학의 영역인 진화론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무신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청취자분들 이 부분을 좀 다시 마음에 두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떤 현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구에서 보니까 이런 화석들이고 이러한 지구의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구나라는 현상적인 표현이지 이걸 가지고서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없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건 진화론은. 그분들의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지 그치.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꼭 다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네네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무신론자들의 또 책들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죠. 네네네. 근데 그건 과학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아니죠. 것을 알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정량적 사고와 정성적 사고라는 좀
차이를 정량적 사고와 정성적 사고. 사고. 쉽게 표현하면 높은 곳에서 이거는 이제 책에서 봤던 예인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는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정량적 사고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에너지의 힘, 뭐 관찰의 결과, 공식, 수치, 뭐 이게 떨어지면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몸의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고하는 거니까 윤리적인 가치가 없어요 전혀. 그냥 현상에 대한 분석이죠. 같진 않지만 이제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귀납적인 사고를 통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나가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들을 쫙 깔아놓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공식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정량적 사고인데 정성적 사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기서 뛰어내렸지? 뭐 그런 이유, 심리,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민하는 약간의 이제 과학과 인문학의 어떤 차이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해석하는 루트가 아예 별개라는 것이죠. 둘은 조화될 수도 있고, 충돌될 수도 있지만 같은 전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고대 그리스죠. 그쵸. 그리스의 철학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때는 그 유명한 사상가들이 철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적 소양들도 가지고 책도 쓰고 그러셨었거든요. 분류가 되지 않았죠, 그때. 그렇죠. 예.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철학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철학적인 어떤 사고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그 어떤 재반복,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의 재반복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동시대에 또 내놓았던 물질 이론이 사원소설이었어요. 세상은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이라는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에 만화에서 봤어요. 그쵸. 땅불 바람 물마음. 네, 이거는 진짜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 누구지? 캡틴 플래닛인가? 뭐 그런 데나 나온 거잖아요. 예. 지금은 되게 코웃음 치는 거 애들도 안 믿어요. 애들도 이거는 믿지 않죠. 근데 그 대사상가가 사원소설을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그걸 이제 믿었다라는 거지만 지금은 폐기됐지만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나 철학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거의 물리적 결론을 수정하고 뒤집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것이 가장 정량적 사고를 통해서 도출된 가장 확실한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텍스트가 물리적 세계 그 자체이고 그것을 해석할 기술들이 발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에는 고전이 있지만 과학에는 고전이 없죠. 그렇죠. 과학에는 최신 것이 고전이에요. 계속 갱신되니까. 네, 갱신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정량적 사고와 정성적 사고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문학과 과학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연구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과학이란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분석과 계산을 통해서 즉 어떤 수리적인 정량성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더욱 합리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게 과학이고 이 바탕에는 정량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양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인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빅뱅 이론의 탄생의 비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빅뱅 이론. 137억 년 전 한 점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했고 이 어떤 거대한 폭발을 빅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게 빅뱅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그 60년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주학자이자 완고한 무신론자인 프레드 호일 경이 그 용어를 처음 사용했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이론이 있었어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는 처음부터 딱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도 그 자체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근데 이 빅뱅 이론이 등장하자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했고 펼쳐졌다라는 어떤 학설이 이제 등장하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을 비웃듯이 야 이거는 야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창조 신화와 비슷하잖아. 어떻게 한 점에서 시작을 해? 라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빅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죠. 우리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굉장히 창조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빅뱅 이론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무신론과 어떤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의 공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초에는 이것도 조롱받던 무신론자들에게 조롱받던 이론이다. 오히려 과학에서도 조롱을 받았다. 예, 조롱받던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에 의거하면 137억 년 전, 물론 이제 일말의 학자들에 따른 138억 년이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137억이나 138억 년이나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는 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137억 년이라는 시간도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계산을 한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도 빅뱅 이론에 의하면 현재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아요. 관측을 하고요. 그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 속도를 기반으로 역추적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그 속도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과거로 돌린다면 얼마나 되어야 할까를 계산했을 때 137억 년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이제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야 그거 어떻게 계산해? 말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된 수치도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계산하고 그게 검증되고 평가받고 막 까이고 막 이런 다음에 나온 계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빅뱅은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말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말이 등치가 안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인문학에서는 뭐 성선설, 설학설 이게 평가가 돼요? 못하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의 하나일 뿐이죠. 취사 선택의 하나일. 근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론이라고 붙는 것들은 인문학에서 바라보는 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다만 뒤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설하고 통해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가설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근데 여기 과학에서 얘기하는 론이라는 건 가설이 아니에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심지어 수십 년을 통해서 까이다가 주류의 그러니까 인문학에 뭐 성선설이 성학설이니 그거는 뭐 우리 4명 있다 그러면 2대2로 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빅뱅 이론은 안 갈려요.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진화만큼이나 확정된 여겨지는. 그렇다고 이게 나중에 까임 안 당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진화론, 빅뱅 이론이라고 했을 때 이 론은 현재에 현존하는 과학자들이 다 같이 합의한, 합의된, 동의한, 전제된. 어쨌든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과학적이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항성 행성 차이는 우리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요.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이제 항성이고 행성은 이제 그 빛을 받는 조그마한 어떤 그 구체 형태의 그냥 행성이랑 합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가 있는 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은하잖아요. 은하. 그리고 이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들이 또 모여서 은하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측 가능한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관측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 여기서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속도의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반경 465억 광년이고 즉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 930억 광년.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우주 전체의 은하의 개수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그렇겠죠. 단지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은하의 숫자가 이제 수천억 개. 근데 그 은하 안에서도 은하 안에 태양계 같은 개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지구라는 아주 조그만 얼마 전에 큰 딸을 데리고 과학도서관을 갔는데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설명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몇 광년, 몇 억 광년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참 보다가 보니까 순간 내가 너무
허무해졌어요. 내가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죠. 지구도 별거 네, 아닌데 맞아요. 그 지구에서 60억 인구 중에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쵸, 그래서 순간 허무함이 확 밀려왔던 기억이 네, 나네요. 갑자기. 그 관측 장비가 계속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측 장비 발달에 비례 발견된 은하의 개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라 현대 과학이라 할까요? 특히 현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독특해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책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정량적 사고라 그랬잖아요. 데이터들, 계산, 거기에 의해서 이론이 도출됐는데, 현대 물리학은 좀 그걸 초월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형이상학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귀납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론을 만들어 갔다면, 요즘은 연역적으로 이게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계산에 의하면 이게 있어야만 해. 그리고 먼저 발표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힉스 입자라는 어떤 뭔가가 이슈를, 있을 것이다. 네, 이게 계산에 의하면 분명 이런 게 있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관측 장비가 생겨나게 되면 아마 분명하게 발견될 거야라고 선포를 하고. 십수년에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실제 관측 장비들을 개설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하다 보면 실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까지 온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의 시발점이 된 혁신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1915년 우리 다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원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상대성 이론. 네, 그 상대성 이론.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요. 1927년 벨기에 물리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우주가 좁쌀보다 더 작은 엄청난 고밀도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결론을 구해요.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정작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은 까버렸어요, 그거를. 그 이야기를? 야, 그게 말이 되냐? 왜냐면 아인슈타인 역시도 정상 우주론자였거든요. 우주는 처음부터 이 모습 그대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 이론 가지고 내가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상 우주론, 즉 보이는 것을 토대로 계산하는 게 맞지. 보이는 것을 토대로 보는 게 맞지. 관찰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 말대로 엄청난 고밀도 점에서 시작되었다면 우주의 시작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그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정상 우주는 있는 그대로만 보니까 굳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이 아까 그 빅뱅 이론을 조소하면서 불렀던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가면 너무 종교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바꿔버려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그 숫자를 이제 추가하게 돼요.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 허블 망원경 들어보셨죠? 네네. 허블 망원경의 그 허블인데 이 허블이 등장해서 1929년 망원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망원경이 이제 갈릴레오가 가졌던 그런 조그만 그런 망원경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했고 발견해요. 뭐냐면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차가 저기서 올 때는 소리가 되게 멀리 들리는데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 것은 적색으로 보이고 가까운 것은 청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빅뱅 이론이 맞다 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고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우주 상수를 내가 창출해낸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대과학자조차도 처음에는 빅뱅 이론을 까버렸지만 후대의 관측과 계산을 통해서 나오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 만들어냈던 우주상수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보니까 유의미한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되게 되었는데, 예. 그런데도 여전히 이론이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 좁쌀만한 곳에서 응축되었던 최초의 그 에너지, 열이라고 불리는 게
그게 정말 있었다면 지금도 편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어떤 이제 역추적하기 시작했는데 1978년에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여기서도 확증이 안 됐었어요. 발견했지만 이건 지구 안에서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것만 본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코비 위성이라고 불리는 위성이 태양계 밖으로까지 나아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절대 온도라고 불리는 2.73도 이게 이제 섭씨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73도예요. 예, 이게 전 우주 그러니까 다 쏴본 거예요. 온도를 다 체크해 본 거예요. 전 방향을 통해. 지구에서만 체크한 게 아니라 우주에 나가서 전 방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모든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방향을 토대로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10만 분의 1도의 편차로 전 우주가 동일한 온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1994년에 확인됐어요. 즉 뭐냐면 빅뱅 이론이 1915년부터 시작을 해서 80년간의 확인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고 그제서야 정설이 된 거예요. 94년에 코비 위성의 관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한 과학자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연구실에서 계산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80년간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정상 우주론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고 빅뱅 이론이 확고부동한 어떤 결과물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지, 왜 일어났는지, 일어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빅뱅 이론의 어떤 성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과학 한 이론이 성립되기까지 이렇게 장구한 시간과 수많은 과학자들의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생성된 이론이지만 이게 신의 유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발견되는 사실에 대한 탐구, 정량적 사고로 결과가 도출된 거고 보이는 그 자연 현상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어디에도 빅뱅 이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해석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목적은 모르지만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게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성립됐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말 한마디로 네. 창조론자들이 네네네. 말 한마디로 그걸 엎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죠. 그리고 과학에서도 절대 이것을 신의 유무와 연결짓지도 않고 진화론이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서 과장이 얘기하셨지만 용어의 의미 혼란과 그 잘못된 사용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과학에서 이론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설이나 론간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화나 창조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확증을 가지고 가면은 오해가 좀 덜 있을 것 같은데 진화는 다시 말하자면 진화라는 관찰될 수 있는 자연 현상 그 사실 그 자체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죠. 누구나 동의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로 다가와요. 하지만 이건 과학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로 믿지만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그 믿음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 진화론은 뭐냐면 진화를 기반으로 한 자연 과학이에요. 여기에도 이거 되게 무미하고 건조한 표현이에요. 뭐 신이 있다 없다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창조론은 유신,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자연 과학화한 그런 이론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진화주의인데 이건 뭐냐면 주의가 붙으면 이미 이제 좀 이렇게 현상을 넘어서 세계관, 그러니까 필터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무슨 주의라는 어떤 필터를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념화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신론과 비슷한 거예요. 진화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통용되는 용어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그 말씀드리는 용어일 수 있는데 무신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세계관이자 믿음인 거예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정량적 사고를 통해서 도출할 수 없는 결과예요.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근데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정량적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된 과학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무신론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진화주의죠. 신은 없다. 네, 신은 없다. 예. 창조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창조주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언급한 단어일 수 있는데 창조라는 게 과학을 통해 입증되어야만 한다라는 세계관이자 믿음일 수 있어요. 언급하지만 그 과정을 정량적으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상대성 이론처럼 무슨 루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해가지고 근데 그런 공식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원소를 통해 물론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뭐 어떤 원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나왔다라는 그 과정을 정량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게 불가능한 어떤 얘기라는 것이죠. 즉 기록 양식이 내러티브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성적 사고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량적 사고를 거기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를 배격한다 그래서 창조를 안 믿는 게 아니죠. 창조론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주의는 분명한 건 이제 세계관이기 때문에 과학과 연계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화와 창조는 절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화예요. 크리스찬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창조죠. 네. 둘 다 가능해요. 크리스찬이자 과학자는 진화와 창조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 두산에서 뛰면 LG에서는 못 뛰어요. 그렇죠? 근데 두산에서 뛰면서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뭐 좀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두산에서 뛰며 동시에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 굳이 꼭 충돌돼야 되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대립되는 것이죠.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서울대 네. 우종학 교수. 우종학 교수님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사람들이 우종학 교수님을 유실론적 진화론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분명한 창조론자다.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워딩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을 창조론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실론적 진화론자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미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지 쓸데없이. 그러니까 가장 조금 이제 문자적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과학이 성경 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는 이제 창조 과학회도 대진화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침팬지가 사람이 되고 이건 거부하지만 소진화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이 소진화는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뭐 과학 시간에 예전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회색 가지 나방이 그 공장지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막 그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 나방이 색깔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까매지더라. 오염돼서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신종 병원균의 출현과 같은 종단위 진화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종 안에서의 진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회도 진화라는 것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진화의 일부분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과학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말하면 과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조와 과학이 접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정량적 사고에 기반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그쵸? 만들어낸 용어인 그쵸. 거죠. 과학계에서는 과학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죠. 거기에 대해 영역이 다른데. 예. 그리고 그들의 연구 방법은 과학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성경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이제 세계관인 거죠. 건조하게 상식선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과학 연구 논문을 제출을 안 해요. 그치. 15개인가 제출했는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은 까이고 뭐 이랬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과학은 과학자들의 그 과학적 언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학 학계에다가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또 과학자들에게 이게 인정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창조과학은 교회에서는 열광해.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분들이 강연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정작
창조 과학인데 과학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쵸. 과학적 연구 같은 것들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과학적 언어로서 훌륭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과학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내고 있는 게 요새 나오는 그 충돌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뭐 우종학 교수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창조론은 일반적 의미로는 드라이하게 보면 창조주의가 맞죠. 그쵸, 세계관이 그쵸, 이제 그쵸.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창조론은 인문학적으로는 분류가 가능해도 기원론에 들어가기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크리스찬 과학자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주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좀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사실을 정량적 사고로 체계화해 놓은 거고 신의 유무는 없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불가지론이 맞아요. 알 수 없다. 뭐 과학은 또 그거를 관여해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엄밀한 이제 과학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회차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고 싶은데 1839년 종의 기원이 출간됐어요. 우리 다윈 하면 뭐 거의 뭐 마귀 괴수처럼 이제 그렇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을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그 신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발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과학자로서 관찰하고 결과를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어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 그럼 그건 팩트인가? 다윈이 왜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설을 냈다라는 것을 되게 후회했다고 막 네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이라고 나중에 어디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별로 믿을 수가 네,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윈 자체는 진화론은 유신론을 지지하지도 않고 무신론을 뒷받침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뿐이지 자연 이면에 존재하는 관찰이 안 되는 세계관적 신념이나 초월적인 신앙의 영역과는 철저히 무관하다 때문에 진화론과 무신론도 아무 관련이 없다. 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리즈 중에 네네.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소개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그쵸. 않느냐의 네네네. 네. 문제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회차에 조금 창세기에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어요. 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진화론과 무신론 관련 없고 창조와 진화는 대립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단 무신론적 세계관을 업은 진화주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 옥스퍼드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과학 이론인 진화론을 이용해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확정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 진화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2부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